혼자만 읽기엔 너무 아쉬운 책들. 함께 이야기 나누면 더 좋은 책들. 북토크쇼 해시태그 책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북토크쇼 해시태그 책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방송이 나갔죠. 떨고 있는 듯한 모습이 많이 티가 난다고. 네, 저희가 다 초보잖아. 네, 하셨지만 저 얘기고요. 그리고 고전이나 아주 베스트셀러로 이미 입증된 책이 아니라 지금 신간이고 또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읽고 싶게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다는 그런 반응이 힘이 됐고요. 예, 다행입니다. 오늘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다룰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 책입니다. 전문가와 강적들, 부제는 나도 너만큼 알아. 지은이는 톰 니콜스라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문제 전문가라고 하고요. 예, 이분은 특이한 게 이력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그 미국 최고의 TV 퀴즈쇼인 제퍼디에서 5회 연속 우승했다고. 네. 제퍼디가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라서 예, 책에도 그런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느 영역의 전문가 이걸로 알기보다는 제퍼디 우승자로 많이 알고 있더라. 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전문가의 죽음이라는 이제 글을 이제 올렸는데 그 글을 보고 한 언론사에서 이거를 우리 좀 지면에 실어달라. 그래서 그 지면에 글을 실었는데 그게 인터넷으로 나가고 그래서 인터넷 클릭이 막 수백만 명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에서 책으로 내자 엮어서 그렇게 책이 나왔는데요. 출간 전에도 이제 인터뷰가 이제 일간지에 나오고 칼럼에 나오고 할 정도로 한국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 이제 전문가들한테 대한 그런 신뢰가 많이 깨지고 전문가들을 인정하지 않는 흐름이 더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책이죠. 이 제목이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쉽고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딱 알 것 같은 뭔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제목이고 또 전문가에 대한 어떤 가르침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엘리트주의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요. 미디어 뉴스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정보를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더 많이 접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불신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불신이 그냥 혼자만 갖고 있는 불신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얘기 열심히 들을 필요 없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흔히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거기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이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정 작가님이 지금 해주신 말씀에 네. 저희가 이제 이 책을 고른 네. 사실 배경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네. 미디어가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큰 있기 역할을 하고 때문에 있죠. 저는 부제도 굉장히 잘 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나도 너만큼 알아.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대중들의 태도들 그런 거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좀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짜 전문가들이 판치는 지금 세상과 배경이 되는 이제 인지적 편향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형성하게 된 태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배경으로 이제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대학 교육과 인터넷 그리고 저널리즘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이 전문가 스스로의 문제 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책을 저희가 고르면서 또 읽으면서 지난번처럼 10살 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꼽아보기로 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확증 편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확증 편향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사실 확증 편향을 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네,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확증 편향은
사람들이 보통 자신이 믿는 것을 확인해주는 정보만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선호하는 설명을 강화시켜주는 사실만을 받아들이며 이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어긋나는 데이터를 무시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진보적인 진영에 관심이 있는 분에게 아무리 그 보수 진영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얘기해줘도 별로 마음에 안 닿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반대인 경우도 많고요.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어떻게든 나쁘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이제 확증 편향인데 이 확증 편향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증 편향을 좀 꼬집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한 실험이 이제 하나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 전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제안한 이제 조세 계획을 이제 어느 쪽을 당신이 찬성을 하냐 그런 거를 이제 설문한 거예요. 근데 설문을 할 때 살짝 그 두 사람의 조세 개혁을 이렇게 바꿔놓고 저기 물어본 거죠.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 민주당 정책을 트럼프 후보의 정책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가 또 훨씬 줄었다. 또 반대로 이제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들의 경우도 비슷했다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확증 편향이 얼마나 우리가 이제 깊이 갇혀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사례로 또 입증을 해주고 한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또 책 초반에서부터 되게 충격적인 사례들이 나오는데 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책으로 확실히 읽으니까 더 놀라운 얘기가 바로 에이즈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HIV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참사가 난 것이 당시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타보 은베키라는 그 대통령이 에이즈가 바이러스가 아니라 영양실조나 허약한 건강 상태 같은 다른 요인들 때문에 걸리는 병이라는 그들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HIV 전염을 막기 위한 원조를 거부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30만 명이 좋게 넘는 남아공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요. 그리고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이게 되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음모론과 전문성에 대한 증오 이런 것이 합쳐져서 참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확증 편향을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느끼는 사례가 그 아나키라는 자녀들을 예방 접종이라든지 뭐 현대 의학이라든지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못하게 해서 아이들의 잠재된 자연 치유력을 끌어내서 이제 건강한 아이로 키우겠다. 그래서 수두 파티 뭐 이런 거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 수두 걸린 아이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놀면 수두가 이제 옮잖아요. 그래서 수두에 대한 그런 뭐 면역력을 가지게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믿고 이제 또 실천하는 부모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백신을 거부하는 논의라든지 되게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 유럽에서는 그런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반드시 백신을 맞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단 전체의 면역 시스템이 교란되기 때문에 그 아나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전염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백신이 구한 인류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제 과잉 진료나 이런 게 문제겠죠. 과잉 진료나 아니면 의학계나 제약 회사의 커미션 이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회사가 약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약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과잉되게 이제 그 조제를 하게 만들어 처방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나키 같은 그런 커뮤니티가 계속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의학이나 사실 법학이나 전문성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요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가 아프신 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유명한 병원에 딱 한 번 아니면 두 번 가가지고
결정을 하셨거든요. 누구에게 치료를 받을지. 근데 요새 병원 투어를 한다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한두 개 가서는 못 믿겠으니까 네. 전문성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의사를 찾는 거예요. 예. 병원을 마치 쇼핑하듯이 이렇게 네. 다니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라는 쇼핑하는 환자들 때문에 이제 네. 다른 환자들이 불이익을 이제 받을 수 불이익을 있죠. 이제 병원 네, 자신이 네. 진료를 받을 시간이 뭐 길어진다든지 뭐 이런 하는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고요. 우리가 전문성을 무시함으로써 이 우리가 감수해야 될 손해가 훨씬 큰 것이 아닐까. 그런데 왜 이렇게도 전문성을 사실 전문가를 미워하는 것 같거든요. 전문성 자체를 미워한다기보다는 전문가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전문성에 대한 어떤 회의 이것이 전문성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까지 이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전문 지식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배경들 중에 정작까지 말씀해주신 확증 편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배경적인 요소들이 끼어들면서 이런 전문 지식을 미워하는 태도들이 형성이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를테면 전문가들이 실수하는 사례들도 좀 적어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았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는 탈리도마이드라는 진정제에 대해서 이 진정제가 처음 개발됐을 때 전문가들이 이거는 임산부가 써도 괜찮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약이 기형아를 낳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약이었던 걸 나중에 밝혀져서 네.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추락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이 책에서 전문가들이 틀렸던 사례들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기는 하죠. 예, 챌린저호의 폭발 이런 것도 컸죠.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볼 때 그 장면을 보고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 장면이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서 아 정말 그런 뛰어난 과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때는 정말 미국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이 하나도 없었던 정말 꼬마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미국에서 예, 그런 그 뉴스를 볼 때 충격이 한 몇십 년 동안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챌린저호에 대한 그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의 어떤 충격인데 사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문성이라고 해서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것 뭔가 이 더 높은 수준의 지적인 모험 이런 것이 있으려면 끊임없는 실패와 또 참사와 이런 것들을 딛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문가는 완벽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완벽함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에이 별로네. 그렇죠. 그래서 지윤이는 그 일단은 그러니까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라는 게 존재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들의 실수도 있지만 적어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는 틀릴 확률이 적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전문 지식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정보 접근권을 예전보다 훨씬 더 넓게 가지고 있고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은이는 전문 지식이라는 거는 그 정보의 접근권과 관계없이 어떤 경험이나 재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거는 어느 사회에나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네. 그래서 이 전문 지식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그 부분을 아예 부정하면서부터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46페이지에 보면 이 지은이는 이거를 좀 새로운 현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의 죽음이라는 게 사람들이 무식해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평균적 정보 수준이 낮았다는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문제는 확립된 지식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그런 지식에 대한 적극적인 적대감의 출현이다. 이는 현대 사회 문화에서 새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으면서도 좀 가슴 아팠던 장이 학교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위협받는 거예요. 교사와 교수님들과 이 모든 전문성이 위협받다 보니까
학생들이 고객님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럼 교수들은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가 된 거죠. 음. 그렇게 돼버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저도 학교에서 가르칠 때 아이들이 두려워요. 내가 옳다고 믿는 그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의무감과 학생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그 일종의 포퓰리즘이죠. 그런 거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 미국 사회도 이렇구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독일에 이제 본인도 유학을 가시고 이제 아이도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제 선행학습을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막 독일어 막 단어랑 이런 거 다 외워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독일의 그 교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불쾌하시고 부모를 불렀대요. 그래서 이렇게 애를 미리 다 가르쳐 놓으면 나는 뭘 가르치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정중하게 아주 나무라셔서 그다음부터는 선행학습 같은 거 안 시키고 편하게 보냈대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 학생의 그런 권리도 배우는 것이고 또 선생님의 권리도 뭔가 학생들이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인데 선행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교사의 어떤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는 그래서 가르치는 일 자체를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것으로 동질화 시켜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가르침에 대한 부정, 전문성에 대한 부정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이런 그 전문가에 대한 미움이나 이런 네. 태도를 불러일으키는 배경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네. 뭐 이제 대학 얘기를 먼저 해주셨고, 네. 뭐 책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학위증을 부여해주는 기관이 됐지 이제 더 이상 배움이나 지식을 가르쳐주는 공간이라고 하기 어렵다 대학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네네. 이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인터넷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얘기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의 194페이지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터넷이 그들의 전문지식, 그러니까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방해하는 주된 장애물은 아니다. 그보다는 지식 습득을 위한 손쉬운 지름길을 마련해 줌으로써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의사소통이 붕괴되는 현상을 가속화시켰다는 사실이 더 진실이다. 굉장히 중립적이면서도 적확한 분석인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제 모든 죄를 다 인터넷에 묻는 또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전문 지식을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인터넷에 찾은 검색 결과를 가지고 반박을 한다. 이랬을 때 뭐 가장 손쉬운 반응이 저놈의 인터넷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지만 이 지은이는 좀 더 정확하게 그게 인터넷이 그 주된 장애물이 아니라 인터넷이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것 같거든요. 이 인터넷을 통해서 배운 지식과 정보들이 또 대중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면도 있거든요. 틀린 것이 있을지라도 예전에는 뭔가 알고 싶다 하면은 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본다든지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물어본다든지 이런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지식에 접근했다면 지금 사람들은 금방 검색을 해보시더라고요. 휴대폰을 항상 갖고 다니시니까.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진 거죠. 전문가들이. 저는 이제 뉴스룸이라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앵커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우리나라의 손석희 씨 정도 되는 그분은 이제 굉장히 자기가 전문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거기도 뉴스 시청률과 싸우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방송국인데도 이 예능과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고 그리고 타블로이드판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제 파파라치 언론이라든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작비가 줄어들고 이러면서 더 좋은 뉴스를 만들 가능성은 더 떨어지고 이런 자본주의와 그 공정한 뉴스 사이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훌륭한 드라마였는데 거기서 저는 잊을 수 없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엘리트인 거예요. 초특급 엘리트라서 대중을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봐요. 그럼 당신은 뉴스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뉴스라는 것은 사람들을 문명화시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시빌라이즈 피플이라는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 시선. 음. 정말 훌륭한 언론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거는 뭔가 사람들을 계도해야 한다는, 계몽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계몽이라는 것이 정말 나쁜 거라기보다는 계몽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뀐 거거든요. 계몽이 사실 어느 순간에든 어떤 문명에서는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계몽에 대한, 계몽주의에 대한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반감이 예전보다 훨씬 심해진 상황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은이가 쓴 내용을 좀 더 좀 면밀하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자체가 전문 지식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정보를 교환하거나 의견을 교환할 때 충분히 읽고 추론하고 생각하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또 대면했을 경우는 상대방의 선의를 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나를 해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인터넷이라는 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좀 즉각적인 반응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대목이 있다. 그래서 그 즉각적인 반응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전문 지식에 대해서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좀 폐해를 갖고 오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 202쪽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조사라기보다는 검색인데 조사와 검색의 차이는 조사는 정말 뭔가를 열심히 알아봐서 뭔가 힘들게 알아내서 그것을 지식을 내면화해야지 조사인 것 같거든요. 근데 검색은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자신이 원하는 해답을 제공해줄 마음에 꼭 드는 페이지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을 확증 더 편향을, 확증적으로 해주는 네. 것이 검색이고 이런 것들이 번드르르한 지식으로 둔갑을 해서 사람들을 차라리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지적이 이제 가장 뼈아프면서도 고치기 힘든 확증 편향과 인터넷의 관계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 우리를 더 인색하고 조급하게 만들고 또 가장 안 좋은 것은 토론 불가능한 상태. 확증 편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예, 나와 다른 의견은 내가 친한 사람이나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더 참기 힘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화가 나고 그게 이제 분노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싸움으로 번져가는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에는 그 단어가 나오진 않는데 네. 이제 저희한테 익숙한 용어 중에 하나 또 필터 버블이라는 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터넷을 주로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볼 때 사람들이 취하는 그 정보의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버블에 갇혀 있는 형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필터 버블이라는 말도 쓰고 여기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북이 좀 대표적으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이라는 게 뉴스의 본래적인 그 소비 방식하고 좀 더 가까운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 내가 속한 공동체가 궁금해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나도 궁금해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라는 그 필터를 통해서 그 뉴스를 접하는 건데 신문이나 방송이라는 거는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언론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그 매체에 맞게 이렇게 딱 맞춰서 내는 것들인데 근데 최근에는 또 이런 페이스북이 또 나오면서 내가 친구로 맺은 내가 생각이 좀 비슷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되게 재밌다라든지 이거 몰랐는데 되게 새롭다라든지 아니면 뭐 분노한다든지 그런 반응을 달고 올린 뉴스들을 더 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페이스북이 또 하나의 이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의 보충적인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정말 이발소나 빨래터에서 그렇죠. 네네. 그런 입에서 입으로 전하던 그 구전적인 네네. 소식을 소비하는 방법과 온라인의 소통 방식이 굉장히
비슷하기도 면이 해요. 있죠. 예, 근데 비슷한 것도 있는데 좀 다른 거는 너무 막 공격적이고 네. 그런 내용을 얼굴이 안 보이니까 예, 좀 더 편안하게 예, 심한 내용도 막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예,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네. 작가가 좀 써놓고 있긴 한데요. 네,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인내심과 더불어 남의 말을 듣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사회성을 떨어뜨리는 대신 대립지향적 태도를 더욱 강화시킨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대학과 인터넷을 지나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뉴스로 넘어왔거든요. 네. 또 이 책의 6장의 신저널리즘의 폐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이 수많은 정보들을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전달해줘야 될 저널리즘에 대한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제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언론의 문제를 뭐 주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자분이 되게 좋은 분인데 지금은 기자들의 권위가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파워 블로거들이 더 정말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를 써주니까 파워 블로거들과 경쟁을 해야 될 정도라고 그렇게 좀 탄식을 하는 것도 들어봤거든요. 네.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공감이 되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도 네. 책에서도 이제 그 부분이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과거에는 뉴스 공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행위로 좀 취급을 받았고 전문성을 인정을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신문에서 이제 어떤 기사를 크게 썼고 작게 썼고가 사람들이 그 뉴스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증거가 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제가 신문사에 들어온 게 한 2006년 정도 되는데 아마 거의 그때부터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깨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의 일면에 뭐가 나왔다라는 게 아직도 중요하긴 하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이 뉴스가 중요하다는 거를 보증해주는 수표가 더 이상은 되지 못하는 것 같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경향성이 훨씬 더 심해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자 생활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뉴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쓰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크게 써야지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뉴스를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만한 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매개체로서의 어떤 자기 생각이라는 게 좀 굉장히 예전보다는 약해진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전문가의 죽음과도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스스로도 전문 지식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고 그렇게 죽게 된 미디어의 역할이 또 다른 전문가들의 죽음을 좀 촉진하고 있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게 점점 더 없어지면서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재인 나도 너만큼 알아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신문위에서 뭐라고 떠들든 내가 신문만큼 많이 알아. 이게 정착이 되면 정말 신문만큼 많이 아는 거면 굉장히 더 이상 바랄 바 없을 정도로 좋은 일이긴 한데 신문 자체도 결함이 있는데 신문만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함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좀 어떤 영역들을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위협들이 많이 현실화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좀 더 이제 또 반대 측면에서 보면은 좀 그동안 좀 필요 이상으로 기자들이 이제 네. 뭐 특정 영역의 전문가가 사실 아니잖아요. 원래 기자들은 좀 이렇게 제너럴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어떤 영역을 맡아도 이제 어떤 자신의 어떤 취재 윤리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이제 취재를 해서 전달을 하는 거지 내가 뭐 그 영역에 대해서 잘 아는 뭐 코멘트를 하거나 그런 전문가는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 전문가의 적 전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좀 약간 특이한 현상이 특히 제가 언론인이다 보니까 좀 그런 직접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제 멘트 자판기라는 그렇게 불리는 전문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뭐 교수님들이나 하루에 한 번은 신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신분이나 저 신분이나
뭐 좀 그 사회에 논란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어쨌든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물어보면은 마치 그거를 이제 준비됐다는 듯이 너무 이게 멘트를 잘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연락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전화를 했을 때 받아주고 거기에 기사에 딱 쓰기 좋게 정리된 문장으로 얘기해 준다는 그런 분들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웬만하면 거절을 하시거나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그분들한테 그런 전화가 몰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매일 진짜 뭐 여기서든 저기서는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그 전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뭐 전문가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 스스로 좀 자신들의 권위를 좀 이렇게 깎아내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또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게 그래도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 모르는 사안, 전공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기를 요구받고 또 그런 상황들이 또 이 전문가들의 권위를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뭐 원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댓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어떤 칼럼이나 또 기사는 아니죠. 저는 이제 칼럼이나 에세이를 신문이나 잡지에 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댓글에 보면은 제가 쓴 글을 다 안 읽으시고 제가 어떤 신문이나 잡지에 썼느냐에 따라서 댓글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일보에 쓰면 그 신문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그 언론에 대한 어떤 그 공격에 타겟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기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기자는 아니지만 그런 언론에 제 글이 나가니까 기자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다 읽어주지도 않고 네, 그렇죠. 사람들 그거 뭐 그렇게 긴 글도 아닌데요. 8매 이 정도의 이제 짧은 기사인데도 다 읽지 않고 제목이랑 제 이름도 안 보세요. 어떨 때는. 예, 그래서 그냥 그 신문에 대한 반감이 바로 댓글로 표출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게 전문성에 대한 적대감과 또 특정 언론에 대한 또 적대감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 증오가 계속 확산되는 이런 거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성 댓글로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보게 되고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솔직히 힘이 빠지더라고요.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 좋은 글을 쓰고 싶은 열망이 그때마다 공격당하는 느낌 나의 선의 자체가 공격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되게 재밌는 데 보면 그런 부분이에요. 그 경험해보셨다고 하니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사람들이 미디어를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네. 요즘 세상에. 그래서 뭐 가장 흔히 듣는 얘기가 뭐 페이스북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뭐하러 언론을 봐? 라거나 그래서 언론은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은 언론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 옛날보다 책에도 훨씬 나오더라고요. 많이 접하죠. 훨씬 네. 더 많이 접하고 네. 훨씬 더 많이 좋아하는데 단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싫어할 뿐인 거죠. 그쵸. 이 사람들이 미디어가 싫어라고 할 때 그 미디어는 내 입장에 동의해주지 않는 미디어라고 딱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까 이 책의 주된 줄기인 확증 편향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의 확증 편향을 강화해주는 미디어는 욕을 하지 않고 뭐 네. 좋아한다고도 얘기를 안 하겠지만 대신에 그거에 어긋나는 미디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친 적대감을 내보이는 상태가 이런 전문 지식의 죽음을 만든 게 아닌가. 그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지적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스포트라이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막 엄청 뭔가 스펙터클한 그런 막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을 기대하고 본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추격신 뭐 이런 거. 네, 뭐 이렇게 일단 내용 자체가 자극적이니까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그렇죠. 성적인 네. 문제에 대해서 이제 파고드는 심층 취재를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너무 영화가 차분한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연구하는 느낌도 들고, 예. 근데 너무 영화가 진짜 좋았어요. 아까 김지훈 기자님은 기자는
전문가이기보다 제너럴리스트를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로 그 영화에서 보면은 기자의 전문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기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팩트 하나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그 언론사 전체가 그 언론사 전체가 정말 합심해서 좋은 기자들이 또 때로는 뭐 데스크와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그것도 충격받았어요. 그 9.11 때문에 취재가 중단된 거. 9.11이라는 너무나 커다란 사고가 나버리니까 이 뉴스를 이미 조사가 다 됐는데 그때 터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 오랜만에 예, 저널리즘의 어떤 그 순기능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게 하는 심각하면서도 재미도 있었어요. 예, 배우들도 너무 좋고 언론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분들은 본질을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영화를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들이 잘못한 부분 중에 하나는 미디어들이 대부분 회사니까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회사가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한 어떤 윤리, 예,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갉아먹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예전에는 뭔가 공정한 보도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기업, 예, 뭔가 이익, 광고를 얼마나 많이 해서 돈을 얼마나 수익을 얼마나 남길 것인가 이런 이미지로 바뀌어버린 것에 대한 뭔가 통렬한 반성이 있지 않는 한 전문성에 대한 비판이나 언론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제일 눈여겨본 부분이 이제 미디어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미디어는 전문 지식의 죽음을 만든 주범이기도 하거니와 그거를 되살릴 수도 있는 어떤 핵심적인 구실을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도 그 70년대 이후 미디어와 대중의 관계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정파적인 어떤 편향성을 갖게 된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이를테면 러시 림보라는 그 대표적인 미국의 극우 토크쇼 진행자, 이 사람이 했던 그 행적들, 그러니까 라디오 토크쇼가 원래는 이제 라디오가 비디오에 밀려서 죽을 거라고 했는데 80년대 말에 러시 림보가 정말 극단적인 언사를 가리지 않고 라디오에 나와서 클린턴을 비판하고 이러면서 라디오 토크쇼의 전성기를 새로 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취했던 그 태도는 아주 극단적인 정파주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주 목적이었던 거고, 그거를 내세워서 이제 성공을 했던 거고, 나중에는 폭스 TV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주류가 된 거죠. 미디어에서. 네. 정파적으로 우리 편을 모으면 성공한다는 공식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치 이슈에 가장 민감하니까 정치적으로 정파적인 성격만 띠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가 본래 했어야 되는 역할들을 좀 놓치고 극단적으로 정파적으로 흐르면서 사실상 전문지식의 죽음을 불러온 이 배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 메타 인지라는 메타 코그니션이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어떤 결론과 또 주장, 그 전체적인 주장과 관련이 있는 건데, 스스로에게 뭔가가 부족할 때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그것을 볼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객관화해서 보고 그 일을 엉터리로 하고 있음을 깨닫는 능력. 저는 이게 되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사실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훈련하지 않으면 바로 퇴화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증 편향에 반대되는 능력이죠. 그걸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예. 네. 그래서 무의식에 대한 책에서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새로운 무의식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변호사의 뇌와 그 과학자의 뇌의 대립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나오거든요. 근데 과학자의 뇌는 팩트나 지식의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나한테 정말 불리한 판단이나 지식일지라도
나에게 뭔가 손해가 되는 그런 지식일지라도 그게 사실이면 받아들이는 거. 그게 과학자의 뇌라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의 뇌는 어떨까요? 변호사의 뇌는 이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의뢰인이 아주 나쁜 요구를 나한테 하고 있더라도 정의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팩트가 아닌 것을 방어하는 그런 인류의 뇌를 크게 과학자의 뇌와 변호사의 뇌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인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호사의 뇌가 이겼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욕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의 뇌라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확증 편향적 뇌가 이겼다는 거죠. 자신이 믿는 것만 계속 믿으려고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은 못 본 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 확증 편향을 극복하는 길은 사실 메타 인지밖에 없거든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일종의 유체 이탈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인데 그 메타 인지는 자기를 끊임없이 비판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능력이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이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실 문학적인 글쓰기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문장이 아름답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나 좋고 예, 저의 이제 과학자의 뇌를 막 그 활성화시키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맨 마지막 문장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 이분은 전문가인데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문단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전문가에 대한 미움이 좀 눈 녹듯 사라지고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을 예, 좀 긍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 사회와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일반 국민들 역시 스스로 주인이 되려면 자신들의 나라를 운영하는 일에 계속해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한다. 일반인들은 전문가 없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으니만큼 적의를 내려놓고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전문가들도 자신들의 충고가 의심의 여지 없이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그들과 같은 것에 가치를 두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에게는 그 충고가 늘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민주주의가 근거 없는 의견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으로 이해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정부 그 자체의 종말까지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나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은 이렇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끝나거든요. 저는 이 지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전문성에 대한 불신과 전문성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은 사실 민주주의의 문제예요. 예, 민주주의가 아직 제대로 분명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영원히 정착되기가 힘든 굉장히 어려운 유토피아 같은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는 정착이 됐지만 항상 그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내면화가 덜 이루어진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한순간이라도 게을리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파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 작가님 말씀하신 거랑 좀 짝을 이루는 내용인데 저는 이 책에서 공화국의 이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철학에 대한 부분을 이 사람이 언급을 하는데 387페이지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화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을 움직이는 정치 철학은 민주주의지만 그걸 구현하는 것은 공화국이라는 그 정치 체제에 있다. 즉 전문가들에 대한 반감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이념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데서 좀 비롯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평등주의라고 약간 부정적인 표현을 썼는데 너도 하나의 시민이고 나도 하나의 시민인데 너와 내가 뭐가 달라. 그래서 너의 발언이나 나의 발언이나 각각 1대1이야. 이것과 너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배움을 이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 라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문가들에 대한 공격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민주주의를 어떤 기반에 깔고 있다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오해한 평등주의에서 비롯한 부분들이 좀 많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좀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언급한 이제 공화주의적인 이념이 아닐까. 그래서 공화주의라는 거는 사실 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좀 많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예전에 아테네처럼 직접 민주주의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발언할 수 있게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나온 차선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공화주의 자체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의제를 간다 이런 시각이 한편에 있는 반면에 네. 또 한편에는 직접 민주주의가 다룰 수 없는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대의제가 필요하다. 근데 거기서 대의제는 그냥 사람을 뭐 몇 명을 대표한 사람 뽑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자를 뽑는 거죠. 아, 근데 그게 이제 전문가를 뽑는 전문가를 뽑는 거라고 네.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전문가라는 게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이게 과학 영역도 있고 뭐. 근데 거기서는 이제 정치 영역이겠죠. 그 부분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공화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저희가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장점. 네. 그러니까 수기 민주주의나 심의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차원의 정치 철학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전문가와 강적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만 좀 맞춰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해시태그 책은 유튜브와 팟캐스트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청 소감이나 같이 읽어보고 싶은 책을 올려주시면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여전히 익숙해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방송 초보자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더 함께 읽고 싶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